사람 눈이 제일 무서운 줄 알았는데 사람 속은 더 무섭더군요. 내 딸 눈에 피눈물 뽑고 내 평생 바친 공장 팔아먹은 놈이 내가 가장 아끼던 똑똑한 사위였다니.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모진 일을 겪나 싶었습니다. 명절이면 외제차 끌고 와서 비단 옷 입혀주던 둘째 사위가 그렇게 예뻤습니다. 반면 기름때 묻은 작업복 입고 구석에서 밥만 먹던 큰 사위는 얼굴만 봐도 짜증이 났지요. 그런데 공장이 부도나고 빨간 딱지가 붙던 날 그 화려한 옷 입던 놈은 내 도장을 들고 도망갔고 제가 그토록 구박하던 미련한 공 큰 사위는 제 곁을 지키며 밤새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번도 우리 공장에 발을 들인 적 없던 업계의 거물. 박 회장님이 그 낡은 안전화를 신고 있는 큰 사위 앞에 나타난 건 말입니다. 나이가 드니 이제야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만 쫓지만 정작 인생을 지탱하는 건 발밑에 흙먼지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큰 사위 진수는 참 못생긴 놈이었습니다. 얼굴은 각이 져서 투박하고 피부는 쇳가루에 절어 늘 거무튀튀했지요. 반면 둘째 사위 명혁이는 어찌나 깔끔하고 훤칠하던지 그놈이 거실에 들어서면 은은한 향수 냄새가 온 집안을 채웠습니다. 저는 늘 미련하게 일만 하는 큰놈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명절날 온 가족이 모인 식탁에서도 제 눈은 늘 번듯한 명혁이에게만 향했지요. 그날은 유난히도 바람이 차가웠던 추석 전날이었습니다. 명혁이는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을 끌고 와서 제게 비싼 산삼 세트를 내밀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기력이 부쩍 허해지신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그 유창한 말솜씨에 저는 입이 귀에 걸렸지요. 그런데 큰 사위 진수는 명절 당일 아침이 되어서야 낡은 트럭을 몰고 나타났습니다. 옷에는 기름때가 묻어있고 손톱 밑은 검게 타들어가 있었지요. 아버님, 공장에 급한 기계가 하나 멈춰서 그거 고치느라 좀 늦었습니다. 미안한 기색이 역력한 그 얼굴을 보니 저는 화부터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는 언제까지 그 모양으로 살 거냐? 명혁이 좀 본받아라, 명혁이 좀. 제 모진 소리에 진수는 그저 뒷머리를 극적이며 예, 아버님, 죄송합니다 하고는 예스맨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명혁이의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아버님, 요즘 세상은 기계만 돌려서 돈 버는 시대가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아버님 공장을 위해서 아주 큰 프로젝트를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고 제가 관리하면 수익이 2배는 뛸 겁니다. 저는 그놈의 똑똑한 머리만 믿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옆에서 묵묵히 밥만 먹던 진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아버님, 그래도 공장은 기초가 중요합니다. 명혁 서방이 말하는 건 좀 위험해 보이는데. 그 순간 저는 숟가락을 탁 놓았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너는 그냥 기름이나 닦아. 진수는 그날 이후 다시는 제 사업 이야기에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을까요? 공장의 공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갔습니다. 원자재 대금 결제가 막히고 거래처에서 항해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지요. 이상하다 싶어 명혁이를 찾았지만 그놈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금고를 열어보니 인감 도장과 법인 통장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명혁이가 관리한다던 그 프로젝트는 사기였고 그놈은 제 평생의 피땀이 서린 공장 부지를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 이미 잠적한 상태였습니다. 제 똑똑한 안목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죽기보다 힘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텅 빈 공장 바닥에 주저앉아 소주잔만 기울였습니다. 웅웅거리는 기계 소리조차 멈춘 적막한 공장이 마치 제 무덤처럼 느껴졌지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 자식 같은 공장이 이렇게 무너지나 싶어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거기엔 제가 그토록 무시하던 큰 사위 진수가 서 있었습니다. 진수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아 제 잔에 술을 채웠습니다. 아버님, 제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기계 돌려서 메워보겠습니다. 진수는 그날부터 공장에서 먹고 자며 멈춘 기계들을 하나씩 살려내기 시작했습니다. 잠 한숨 자지 못해 눈은 핏발이 서고 얼굴은 더 초췌해졌지만 그놈은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제가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면 그저 아버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서요. 사흘 뒤 공장 정문에 검은색 리무진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우리 업계에서 신하로 불리는 박 회장님이었습니다. 박 회장님은 저를 지나쳐 곧장 작업복 차림의 진수에게 걸어갔습니다. 그러더니 진수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시더군요. 자네 여태 여기서 이러고 있었나? 내가 자네를 10년 넘게 지켜봤네.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회사 납품 기일 맞추려고 밤새 기계 닦던 그 뒷모습을 말이야. 박 회장님의 말씀에 저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명혁이가 접대다 뭐다 하며 박 회장님 주변을 맴돌 때 회장님은 정작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제 일을 하던 진수의 낡은 안전화만 보고 계셨던 겁니다. 진수의 10년치 예스는 단순한 굴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대에 대한 약속이자 제 일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었습니다. 박 회장님은 진수의 그 미련할 정도의 우직함을 보고 우리 공장에 100억 투자를 결정하셨습니다. 나는 똑똑한 놈보다 믿을 수 있는 놈과 손을 잡네. 이 친구의 신용은 그 어떤 담보보다 확실하니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제가 평생 사람을 껍데기만 보고 살았다는 사실에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공장은 예전보다 더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명혁이는 결국 해외에서 검거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저는 이제 관심도 없습니다. 제 곁에는 기름 냄새 풍기며 묵묵히 땀 흘리는 제 진짜 아들 진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주변의 소중한 사람을 무엇으로 판단하고 계시나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입니다. 곁에 있는 곰 같은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주세요. 세상은 똑똑한 놈이 결국 이긴다고들 합니다. 저 역시 평생을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지요. 하지만 그 잘난 영리함이 내 등에 칼을 꽂는 독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믿었던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는 천둥보다 무서웠고 그 파편은 제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흉터를 남겼습니다. 명혁이가 관리한다던 그 서류들이 사실은 제 무덤을 파는 삽질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이미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가장 똑똑하다 믿었던 놈은 저를 벼랑으로 밀어넣고 사라졌고 제가 미련하다 비웃던 놈만이 제 옷자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공기가 차고 무거웠습니다. 공장 사무실에 들어서는데 평소라면 풍겨야 할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사위 명혁이의 자리는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고 그놈이 늘 마시던 값비싼 커피 잔엔 차갑게 식은 찌꺼기만 눌어붙어 있었지요. 가슴 한구석이 싸늘해져 금고를 열어보았습니다. 앞불사 인감도장과 법인 통장이 있어야 할 자리엔 휑한 바람만 불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덜덜 떨려 전화기를 집어들었지만 명혁이의 번호는 없는 번호라는 차가운 기계음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사무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을 짓누르는 망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낯선 사내들이 들이닥친 것은 말입니다. 그들은 다짜고짜 제 책상 위에 붉은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이게 다 명혁 서방이 담보로 잡힌 빚입니다. 그 사내들의 말에 제 하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믿고 맡겼던 그 영악한 사위놈은 공장 부지를 담보로 사채를 끌어쓰고는 이미 해외로 도망친 뒤였습니다. 평생 기름때 묻혀가며 일궈온 제 인생이 단 몇 장의 종이 조각에 팔려나갔다는 사실에 숨이 막혀왔습니다. 저는 텅 빈 공장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멈춰버린 기계들은 마치 죽은 짐승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지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 자식보다 아끼던 이 공장이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지나 싶어 바닥에 주저앉아 흙바닥을 쳤습니다. 자식들이라고 부르던 직원들은 하나둘 짐을 싸서 떠나갔고 저를 향해 원망 섞인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아버님,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으셔서 어떡합니까? 그 한마디가 제 가슴 등 가죽을 훑고 지나가는 채찍보다 아팠습니다. 어스름한 저녁이 깔릴 무렵까지 저는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덜덜거리는 낡은 트럭 소리가 들리더니 제가 그토록 구박했던 큰 사위 진수가 내렸습니다. 진수는 아무 말 없이 제 곁으로 다가와 흙투성이가 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일단 들어가시지요. 밤이 춥습니다. 저는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너도 나 비웃으러 왔냐? 미련한 장인놈 꼴 좋다고 비웃으러 왔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그저 묵묵히 제 옷에 묻은 흙을 털어낼 뿐이었습니다. 사무실 구석에 앉아 진수가 끓여온 컵라면의 김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진수는 제 앞에 낡은 통장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버님, 이거 제 전세금 뺀 돈입니다. 얼마 안 되지만 일단 급한 불부터 끄시지요. 그 말에 저는 먹던 라면을 뱉어낼 뻔했습니다. 너 미쳤냐? 이 돈이면 내 식구 길거리 나앉게 생겼는데 이걸 왜 가져와? 진수는 그저 뒷머리를 극적이며 예전처럼 바보같이 웃었습니다. 아버님, 공장이 살아야 저도 살고 아버님도 사시는 것 아닙니까? 저는 기계 고치는 것밖에 몰라서 돈 굴리는 건 명역 서방보다 못하지만 이 기계들은 제가 지키고 싶습니다. 그 밤 진수는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멈춰버린 기계 앞에 섰습니다. 기름칠을 하고 나사를 조이며 밤새 기계와 씨름하는 그놈의 뒷모습을 보는데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무엇을 보고 살았던 걸까요? 명혁이의 화려한 말솜씨와 번듯한 겉모습에 눈이 멀어 정작 내 곁을 묵묵히 지키던 저 진심을 쓰레기 취급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수의 안전화 바닥이 닳아 빠진 것도 그놈의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진 것도 저는 한 번도 제대로 봐준 적이 없었습니다. 공장 구석에 쌓인 먼지 냄새와 매캐한 기름 냄새가 유난히 서글프게 다가온 밤이었습니다. 진수는 밤을 새워 기계를 닦고 또 닦았습니다. 마치 그 기계가 자신의 목숨인 것처럼 말입니다. 새벽녘에야 잠시 눈을 붙인 진수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쇳가루가 박여 시커먼 얼굴, 그 못생긴 얼굴이 그날따라 왜 그렇게 눈물나게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내가 사람을 본 게 아니라 욕심을 보았구나. 내 욕심을 채워줄 껍데기만 사랑했구나 싶어 밤새 참회 기도를 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장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무거운 몸을 일으켰지요. 문 앞에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서 있었습니다. 박 회장님의 비서들이라고 하더군요. 아버님, 회장님께서 직접 오시겠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박 회장님이라면 이 바닥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물 중에 거물이었으니까요. 망해가는 우리 공장에 그 양반이 왜 오나 싶어 가슴이 방망이질 쳤습니다. 잠시 후 흙먼지 날리는 공장 마당에 위험 있는 노신사가 내렸습니다. 박 회장님이었습니다. 저는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회장님, 이런 누추한 곳까지 어찌 오셨습니까? 하지만 박 회장님은 제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작업복 차림으로 달려나온 진수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진수의 손을 꽉 잡으며 말씀하셨지요. 자네, 어제도 여기서 밤을 새웠나? 박 회장님의 그 짧은 한마디에 공장 안의 모든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버린 돌이 사실은 집안을 바치는 주춧돌이었다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미련해 보이던 그놈의 예스가 사실은 10년의 신용이었다는 것을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속아 소중한 사람을 놓치고 계시나요? 겉보기에 화려한 성벽은 한순간에 무너지지만 우직하게 쌓아 올린 마음의 성벽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법입니다. 이제 제 진짜 아들 진수와 함께 다시 시작해 보려 합니다.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라 성품순이라는 말을 젊었을 땐 그저 좋은 소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쇳가루 날리는 공장에서 40년을 버티며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는데 정작 제 목숨줄을 쥔 건 화려한 돈다발이 아니라 낡은 안전화에 묻은 흙먼지였습니다. 박 회장님이 제 큰 사위 진수의 손을 꽉 잡았을 때 공장에 멈췄던 기계들이 다시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뜨거운 온기는 배신당에 얼어붙었던 제 가슴을 녹였고 제가 10년 넘게 외면했던 진수의 진심을 그제야 똑똑히 보게 만들었습니다. 박 회장님은 진수의 거친 손마디를 하나하나 만져보시더니 제 쪽을 돌아보셨습니다. 이복의 친구, 자네는 참 복도 많네. 이 친구가 우리 회사 납품 기일 지키려고 지난 겨울 폭설 내리던 날 밤을 기억하나. 모든 공장이 문을 닫고 도망갔을 때 새벽 3시에 직접 트럭을 몰고 우리 회사 정문을 두드린 건 오직 이 친구뿐이었네. 회장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공장 천장을 울릴 만큼 묵직했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진수의 뒷모습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외투 안주머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이건 내가 10년 전부터 이 친구를 지켜보며 기록한 거네. 자네가 둘째 사위랑 골프 치러 다닐 때 이 친구는 우리 회사 관리자들도 모르게 기계 소음을 체크하고 부품 마모를 걱정해 주더군. 이빨은 소리 한마디 없이 그저 예스 예스 하며 시키는 일보다 더 정성을 들이던 그 뒷모습을 보며 내가 생각했지. 아, 저 사람이라면 내 전 재산을 맡겨도 되겠구나 싶었단 말일세. 그 말에 제 가슴이 찌릿하게 저려왔습니다. 명혁이 그놈은 회장님 비위 맞춘다며 최고급 와인을 사다 바치고 명품 가방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런 명혁이가 수완 좋은 사위라며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녔지요. 하지만 박 회장님 같은 거물은 와인 맛이 아니라 사람 맛을 보는 분이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빈 껍데기가 아니라 속이 꽉 찬 바위 같은 사람을 찾고 계셨던 겁니다. 명혁이가 회장님 비서들에게 뒷돈을 찔러줄 때 진수는 비가 오면 거래처 창고에 비가 새지는 않는지 남몰래 천막을 덮어주던 놈이었습니다. 저는 진수의 굽은 등을 보며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버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서요. 그저 예스맨처럼 웃던 그 바보 같은 한마디가 사실은 10년 동안 쌓아 올린 신용의 금자탑이었다는 것을 왜 이제야 깨달았을까요? 제가 큰 놈을 미련하다고 구박할 때 진수는 그 투박한 손으로 제 무너진 인생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 풍긴다고 거실 근처에도 못 오게 했던 그 옷자락이 사실은 우리 집안의 생명줄이었습니다. 박 회장님은 공장 구석구석을 둘러보시더니 저를 향해 인자하게 웃으셨습니다. 자네 공장은 망하지 않았어. 이 친구라는 가장 큰 자산이 여기 이렇게 서 있는데 무엇이 걱정인가? 내가 오늘 100억을 투자하는 건 이 낡은 기계들이 아니라 이 친구의 그 달아 빠진 안전화에 투자하는 거네. 그리고 도망간 그 둘째 놈 말이야. 내가 사람 시켜서 추적하고 있으니 걱정 말게. 법의 심판은 내가 직접 보게 해줌세. 회장님의 그 선포는 마치 지옥 끝에서 들려온 구원의 종소리 같았습니다. 진수는 갑작스러운 투자 소식에도 크게 기뻐하거나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회장님께 깊숙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더니 다시 기계 앞으로 가서 묻은 기름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투자금이 들어오든 말든 진수에게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자기가 지켜야 할 이 자리였습니다. 그 우직한 모습이 왜 그렇게 눈물나게 믿음직스럽던지 저는 진수의 등 뒤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내 사위지만 참으로 거룩한 곰이구나 싶었습니다. 사흘 뒤 도망갔던 명혁이가 공항에서 검거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놈은 자기가 훔친 돈을 쓰지도 못한 채 박 회장님이 보낸 사람들 손에 붙잡혔지요. 유능한 척, 영리한 척 머리를 굴리던 그 똑똑한 놈은 결국 제 꾀에 빠져 철창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영리함으로 쌓은 성벽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졌지만 미련하게 쌓은 진수의 성벽은 박 회장이라는 거대한 산을 움직여 공장을 구해낸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흘렀네요. 공장 굴뚝에서 다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며 저는 비로소 숨을 내쉬었습니다. 공장 사무실 책상에 놓인 진수의 낡은 안전화를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가죽은 해지고 밑창은 닳았지만 그 신발은 세상 그 어떤 명품 구두보다 고귀하고 우아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건 그 입이 내뱉는 화려한 말이 아니라 그 발이 걸어온 정직한 흔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무엇을 보고 계시나요? 세상 물정 모른다고 바보 같다고 무시하는 그 사람이 혹시 여러분의 마지막 보루는 아닐까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입니다. 겉모습에 속아 진짜 보석을 진흙 속에 묻어두지 마세요. 우리 큰 사위처럼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는 이들의 거친 손을 한번 꼭 잡아주세요. 그 투박한 온기가 여러분의 남은 생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주춧돌이 될 테니까요. 사람을 보는 눈이 어두우면 제 팔자 제가 꼬는 법이라는 걸 70평생을 살고서야 깨달았습니다. 번듯한 양복에 유창한 말솜씨를 가진 놈이 제 집안을 일으킬 귀한 자식인 줄 알았고 바보같이 허허 웃기만 하는 놈은 제 얼굴에 먹칠하는 짐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박 회장님이 제 앞에 내민 건 100억이라는 수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10년 넘게 무시하고 짓밟았던 내 큰 사위 진수의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외투 안주머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이복의 친구, 자네는 이 수첩에 적힌 날짜들을 아나? 수첩을 펼치자 삐뚤빼뚤한 글씨로 우리 공장의 기계 번호와 온도가 매일매일 적혀 있었습니다. 10년 전 우리 공장이 큰 불이 날 뻔했던 날을 기억하나? 모두가 퇴근하고 자네마저 술에 취해 잠들었을 때 과열된 전선을 맨손으로 잡아 불길을 막은 게 누군지 자네는 모르지.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리는 제 가슴을 사정없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밤 진수의 손바닥이 왜 그렇게 짓물러 있었는지 저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칠칠치 못하게 일을 어떻게 했길래 손이 그 모양이냐고 구박만 했지요. 박 회장님은 허탈하게 웃으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내가 이 친구를 왜 아끼는지 아나? 5년 전 우리 회사 납품 물량이 불량 판정받았을 때 자네는 거래처 탓만 했지만 이 친구는 일주일 동안 공장 바닥에서 잠을 자며 기계 나사 하나하나를 다시 조였네. 우리 직원들이 다 봤어. 저런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혀를 내둘렀지. 저는 수첩의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명혁이 그놈이 저를 데리고 골프장을 다니며 땅 투기 이야기를 할 때 진수는 박 회장님네 공장 기술자들을 찾아다니며 우리 공장 기계에 맞는 부품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공장 기계가 나이가 많아서 자꾸 아파합니다. 제발 부품 좀 나눠주세요. 회장님 비서들이 남긴 기록에는 진수의 간절한 부탁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 풍긴다고 거실 근처에도 못 오게 했던 그 작업복 속에 이런 눈물겨운 사연이 숨어 있었을 줄이야. 박 회장님은 제 어깨를 강하게 짚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똑똑한 놈이 아니라 정직한 놈에게 내 회사의 미래를 맡기네. 자네 사위 진수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자기 이름을 내세운 적이 없어. 그저 아버님 공장이 살아야 한다며 우리 회사 뒷마당에서 밤이슬 맞으며 기다리던 놈이야. 자네는 그런 보물을 발로 차고 가짜 보석을 품고 있었던 거지. 회장님의 일갈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공장 한 구석에서 묵묵히 기계 기름을 닦고 있는 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회장님이 100억을 투자하겠다는 소리에도 그놈은 그저 허허 웃으며 예, 회장님 고맙습니다 하고는 다시 기계 밑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왜 그렇게 커 보이던지 제가 쌓아 올린 40년 공장보다 진수의 구분 등이 훨씬 더 견고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저는 진수의 이름을 부르려다 목이 메어 차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진수야, 못난 장인을 용서해라. 속으로만 수천 번을 되뇌었습니다. 박 회장님은 비서를 시켜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건 명혁이 그놈이 빼돌린 자금의 흐름도네. 내가 사람 시켜서 이미 다 파악해뒀어. 그놈은 자네를 위하는 척하면서 공장 설비를 헐값에 팔아넘길 계약서까지 다 써놨더군. 자네가 조금만 더 늦었으면 이 공장은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갔을 거야. 명혁이의 화려한 기획서 뒤에 숨겨진 그 추악한 진실을 마주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아끼던 사위는 도둑이었고 제가 구박하던 사위는 파수꾼이었던 겁니다. 공장 마당으로 노을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박 회장님은 진수를 불러 세우고 제 앞에서 정식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이 공장의 모든 경영권은 이진수 군에게 맡기겠네. 자네가 10년 동안 보여준 신용이 곧 담보야. 100억의 투자는 오직 이 사람의 정직함을 믿고 진행하는 걸세. 회장님의 그 선포는 제게는 구원이었고 진수에게는 10년 고생에 대한 하늘의 보상이었습니다. 저는 진수의 거친 손을 잡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진수는 제 손을 맞잡으며 평소처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다시 돌려놓겠습니다. 그 우직한 목소리에 공장에 멈췄던 심장 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영리함으로 지은 성벽은 바람 한 점에 무너졌지만 미련하게 쌓아 올린 진수의 성벽은 그 어떤 풍파에도 끄떡없다는 것을 저는 70이 되어서야 공장 마당의 흙먼지 속에서 배웠습니다.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흘렀네요. 여러분은 지금 주변의 사람을 무엇으로 판단하고 계시나요?
세상 사람들은 껍데기를 보지만 하늘은 그 사람의 발바닥에 묻은 흙을 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입니다. 겉모습에 속아 진짜 보석을 진흙 속에 묻어두지 마세요. 우리 큰 사위처럼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는 이들의 거친 손을 한번 꼭 잡아주세요. 그 투박한 온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켜줄 가장 확실한 주춧돌이 될 테니까요.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손끝이 파르르 떨립니다. 자식이라 믿었고 내 가문을 이어갈 똑똑한 대들보라 믿었던 그놈이 사실은 내 등에 칼을 꽂기 위해 웃음 짓던 독사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제 눈을 파내고 싶을 만큼 괴로웠습니다. 번듯한 학벌과 유창한 말솜씨 뒤에 숨겨진 그 비릿한 욕망을 왜 진작 보지 못했을까요? 화려한 껍데기에 눈이 멀어 정작 내 곁을 묵묵히 지키던 바위 같은 진심을 발로 걷어찼던 제 못난 안목이 한스러워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박 회장님이 보낸 사람들 손에 이끌려 공장 마당에 나타난 명혁이의 모습은 제가 알던 그 우아한 둘째 사위가 아니었습니다. 빳빳하게 다려 입었던 명품 양복은 흙먼지에 뒤덮여 너덜거리고 있었고 늘 자신만만하게 치켜들던 그 잘난 고개는 땅바닥을 향해 처량하게 꺾여 있었지요. 도망칠 때의 그 당당함은 어디로 갔는지 그놈은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며 비굴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잠시 마귀가 씌었나 봅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 목소리가 어찌나 역겹던지 저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공장 부지를 담보로 사채를 쓰고 그 돈을 들고 해외로 튀려던 놈의 입에서 나오는 사죄는 종이보다 가벼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놈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너는 내가 우스웠냐? 내 딸의 인생이 우스웠냐? 아니면 이 공장에서 기름 냄새 맡으며 고생한 우리 직원들이 우스웠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놈은 끝까지 제 돈만 생각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그 돈 다 돌려드릴 테니 경찰서만은 제발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 비릿한 욕심이 가득한 눈빛을 보며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이놈은 처음부터 사람이 아니라 돈을 보고 우리 집에 온 것이었구나. 그때였습니다. 기계 고치느라 온몸이 기름투성이가 된 큰 사위 진수가 작업장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진수는 무릎 꿇고 비는 명혁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버님, 이제 그만 놓으시지요. 이런 사람 때문에 아버님 손 더럽히실 필요 없습니다. 그 투박하고 거친 손의 온기가 제 심장까지 전달되는 것 같았습니다. 진수는 명혁이를 향해 단 한마디의 욕설도 비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쳐다보는 그 깊은 눈빛 속에 영악한 꾀로 세상을 살려던 자에 대한 깊은 가련함만이 서려 있었지요. 박 회장님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명혁이를 내려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네가 훔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의 믿음일세. 사람의 믿음을 훔친 자는 세상 그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다는 걸 내가 가르쳐 줌세. 회장님의 지시로 명혁이는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멀어져가는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저는 텅 빈 공장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둘째 사위는 차가운 쇠고랑을 차고 떠났고 제가 그토록 무시하던 큰 사위는 제 곁에 남아 제 굽은 등을 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진수의 작업복 소매를 붙잡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진수야, 미안하다. 내가 정말 눈이 멀었었나 보다. 내 진심을 못 알아보고 내가 너를 그렇게 구박했구나. 제 통곡 소리에 진수는 그저 제 손을 꼭 잡아줄 뿐이었습니다. 아버님, 괜찮습니다. 저는 공장만 다시 돌아가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바보 같은 한마디가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후벼 팠습니다. 욕심 하나 없이 오직 이 공장과 장인인 저를 위해 10년을 버텨온 그 우직함이 왜 이제야 제 눈에 들어왔을까요? 그날 저녁 공장 마당에서 진수가 신던 낡은 안전화를 보았습니다. 밑창은 다 닳아서 구멍이 날 지경이었고 가죽은 쇳가루에 절어 원래 색깔이 무엇인지도 모를 정도였지요. 반면 명혁이가 신던 수백만 원짜리 구두는 흙탕물에 처박혀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만 속이 빈 구두와 투박하지만 단단한 안전화. 그 두 신발이 마치 두 사위의 인생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안전화를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직하게 땀 흘리는 사람이 대우받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면서도 정작 제 사위는 껍데기만 보고 골랐던 제 위선을 참회하고 또 참회했습니다. 박 회장님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친구, 이제 공장 걱정은 말게. 자네 큰 사위 같은 사람이 대표로 있는 한 우리 회사는 이 공장과 끝까지 함께 갈 걸세. 회장님의 그 말씀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진수의 인생에 대한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저는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영악함으로 지은 성벽은 바람 한 점에 무너졌지만 우직함으로 쌓은 신용의 성벽은 그 어떤 풍파에도 끄떡없다는 것을 이제 온 세상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흘렀네요. 공장 사무실 창밖으로 다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봅니다. 명혁이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제 딸은 그놈과의 인연을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아픈 상처는 남았지만 그 상처가 아물며 저희 집안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공장 대표 자리를 진수에게 물려주려 합니다. 쇳가루 박힌 그 거친 손이 우리 공장에 인감을 쥐는 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은퇴식을 치를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사람을 들이시나요? 번드르르한 말솜씨와 화려한 배경에 속아 곁에 있는 진짜 보석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람의 진심은 머리가 아니라 발끝에 있습니다. 그가 걸어온 길, 그가 신은 낡은 신발 속에 담긴 땀방울을 먼저 봐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노후도 여러분의 가정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처럼 벼랑 끝에 서서야 깨닫지 마시고 지금 곁에 있는 곰 같은 이의 손을 먼저 잡아주세요. 평생을 이름 석자 지키려고 살았는데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의 이름은 한 번도 제대로 불러주지 못했네요. 나이가 드니 이제야 보입니다. 화려한 간판보다 중요한 건 그 간판을 바치고 있는 녹슨 못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큰 사위 진수의 이름을 제 입으로 당당하게 부르기까지 꼬박 10년이 걸렸습니다. 미련한 곰이라며 구박했던 그 세월이 미안해서 정직하게 땀 흘린 그놈의 등을 한 번도 밀어주지 못한 게 한스러워서 저는 오늘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가장 눈부신 고백으로 채워보려 합니다. 공장의 새 간판을 다는 날이었습니다. 낡고 바랜 이름 대신 진수의 이름이 박힌 새 간판이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이고 있었지요. 저는 그 간판 아래 서서 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10년 전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보다 훨씬 더 거칠어지고 단단해진 그 손말입니다. 진수야, 이제 이 공장의 진짜 주인은 너다.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진수는 평소처럼 허허 웃으며 제 손을 맞잡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부족한 게 많은데 끝까지 믿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바보 같은 예스맨의 대답이 그날따라 왜 그렇게 눈물겹게 들리던지 모르겠습니다. 회상해보면 참으로 모진 세월이었습니다. 번듯한 학벌에 유창한 말솜씨를 가진 명혁이를 내세워 공장을 키워보려 했던 제 욕심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 이제는 압니다. 명혁이가 관리하던 화려한 장부들은 연기처럼 사라졌지만 진수가 10년 동안 매일 아침 기계를 닦으며 흘린 땀방울은 우리 공장의 가장 든든한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쇳가루 날리는 이 차가운 현장에서 진수는 제 자존심을 지켰고 제가 버린 돌이었던 그놈은 결국 우리 집안을 살리는 귀한 보석이 되었습니다. 공장 강당에 전 직원을 모아놓고 저는 큰 사위의 대표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가장 먼저 진수의 낡은 안전화를 가리켰습니다. 여러분, 이 신발을 보십시오. 우리 공장이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밤새 기계 곁을 지킨 건 이 낡은 안전화였습니다. 똑똑한 머리가 아니라 정직한 발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제 연설의 공장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진수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진수에게 인감도장을 건네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진수야, 내 아들이 되어줘서 정말 고맙다. 그날 오후 저는 공장 구석 벤치에 앉아 진수가 끓여온 믹스커피를 마셨습니다. 달콤 쌉싸름한 그 맛이 마치 제 인생의 맛 같더군요. 진수는 제 옆에 앉아 묵묵히 기계 돌아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님, 기계 소리가 오늘따라 참 막네요. 진수의 그 한마디에 저는 비로소 평화를 느꼈습니다. 명혁이는 결국 차가운 감옥에서 긴 세월을 보내게 되었지만 저는 이제 그놈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놈의 영악함 덕분에 제가 진수의 진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으니까요. 악연도 결국은 인연의 거울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텅 빈 거실을 봅니다. 명혁이가 선물했던 비싼 외제차도 화려한 골프채도 이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거실 한가운데에는 진수가 수선해준 제 낡은 작업복이 정갈하게 걸려 있습니다. 아버님, 이 옷은 아버님의 훈장입니다. 버리지 마세요. 진수의 그 따뜻한 마음이 이 집안의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이제 큰 사위의 가족들과 함께 매일 저녁 소박한 밥상을 마주합니다. 화려한 코스 요리는 아니어도 정직하게 번 돈으로 차려낸 밥 한 그릇이 세상 그 무엇보다 달고 맛납니다. 인생의 정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제자리를 지키는 저 든든한 주춧돌 같은 사람의 진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변의 사람을 무엇으로 판단하고 계시나요? 세상 사람들은 껍데기를 보지만 하늘은 그 사람의 발바닥에 묻은 흙을 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입니다. 겉모습에 속아 진짜 보석을 진흙 속에 묻어두지 마세요. 우리 큰 사위처럼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는 이들의 거친 손을 한번 꼭 잡아주세요. 그 투박한 온기가 여러분의 남은 생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흘렀네요. 이제 저는 공장 일을 내려놓고 작은 텃밭을 일구며 삽니다. 흙을 만지다 보면 진수의 거친 손마디가 떠올라 혼자 웃곤 합니다. 정직하게 씨를 뿌리면 정직하게 열매를 맺는 대지의 진리를 저는 40년 넘게 공장을 운영하면서도 왜 진작 몰랐을까요? 이제야 저는 진짜 어른이 된 기분입니다. 내 자식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성실한 사람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맑은 눈을 가진 그런 어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동년배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재산 물려줄 걱정보다 그 아이들이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그 신발을 먼저 봐주세요. 똑똑한 머리보다 따뜻한 심장을 가진 아이가 결국 여러분의 마지막 곁을 지켜줄 효자가 될 것입니다. 사람의 진심은 입이 아니라 손끝에, 그리고 낡은 신발 밑창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저녁엔 곰같이 미련해 보이는 자식이나 사위에게 전화 한 통 걸어보세요. 고맙다, 내 덕분에 내가 산다. 그 한마디가 기적을 부를지도 모릅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처럼 후회 섞인 눈물 대신 이제는 기쁨의 웃음으로 가득한 노후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굽이진 인생길, 우리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는 무거운 짐 내려놓고 평온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